제주 바다는 깊습니다. 육지 사람들은 제주 바다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푸르고 넓고 끝이 없다고. 하지만 그 바다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바다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두렵고 거대한 것이라고. 들어갈 때마다 살아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제주의 해녀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 위로 솟구쳐 오를 때마다 내뱉는 그 날카로운 숨소리. 제주 사람들은 그것을 숨비소리라 불렀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내뱉는 소리. 그 소리를 내며 해녀들은 살았습니다. 그 바다에서 나오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이 전복이었습니다. 전복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진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백성들은 매년 나라에 전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을 공납이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의무를 묵묵히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다에 들어가 전복을 채웠습니다. 그것이 나라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복이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장부에서. 때는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제주 포구에 발을 디딘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육지에서 제주로 건너오는 뱃길은 험했습니다. 파도가 거칠었고 바람이 배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그 뱃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흘러온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제주 공납이 이상하다는 소문. 매년 진상품이 올라오는데 그 양이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소문. 누군가 그 사이에서 무언가를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 뒤에는 언제나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포구에 내리자 소금 냄새와 생선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거친 현무암 돌담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는 육지와 달랐습니다. 바람이 달랐고 돌이 달랐고 사람들의 말투가 달랐습니다. 박문수는 낡은 회색 두루마기를 여미며 포구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막 안은 늦가을 포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뱃사람 몇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고 구석에는 행상 하나가 졸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자리를 잡고 국밥을 청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석자리. 나이든 여자였습니다. 예수는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닷바람을 맞아온 얼굴. 손은 거칠고 마디마디가 굵었습니다. 하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해녀였습니다. 그 해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막걸리 잔을 손에 쥔 채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닦지도 않았습니다. 흘러내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국밥이 나오자 한 그릇을 들고 그 자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드시오. 해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나그네를 바라봤습니다.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있을 테니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하시오. 해녀는 한참 박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녀의 이름은 강덕순이었습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12살부터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들 이름은 김무석이었습니다. 22살. 어머니를 닮아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제주 관하에서 정한 공납량은 해녀 한 명당 전복 20마리였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해녀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숨을 참고 깊이 내려가고 전복을 채취하고 관하 창고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창고 앞에는 아전이 서 있었습니다. 아전이 수량을 세고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덕수는 올해도 20마리를 채워 창고에 갖다 바쳤습니다. 직접 아전 앞에서 수를 세었고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을 어느 날 관하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포졸 둘이 덕순의 집 앞에 섰습니다. 강덕순, 올해 공납 기록이 없다. 미납이다. 덕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 손으로 직접 가져다 바쳤소. 아전 어른 앞에서 20마리를 다 셌소. 장부에 없으면 없는 것이다. 포졸이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덕순의 이름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전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공납 미납자는 2배를 채워 넣는 것이 규정이다. 전복 40마리를 다시 바쳐라. 40마리. 20마리도 목숨을 거는 바다 깊이에서.
40마리를 채우려면 보통 사람 혼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덕수는 사정을 했습니다. 관아에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명히 바쳤다고. 장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만 아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부가 증거라고. 장부에 없으면 바치지 않은 것이라고. 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무석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혼자 어떻게든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석이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내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들어갈 바다가 아니다. 어머니 혼자 40마리를 어떻게 채우십니까? 결국 둘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덕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바다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파도가 거셌습니다. 무석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깊이, 더 깊이. 그리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기다렸습니다. 수면 위에서 아들의 태왁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없었습니다. 덕수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찾았습니다. 바위에 끼어 있었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무석은 그날 밤 눈을 감았습니다. 덕순의 이야기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걸리 잔이 손에서 흔들렸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문수가 마침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전의 이름을 알고 있소. 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 아전은 황만석이라 합니다. 장부를 본 적이 있소? 조작하기 전에 원래 장부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오. 덕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부를 보겠습니까?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기다리시오. 그 말만 남기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문수는 포구 상인으로 변장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 대신 상인들이 입는 무명 저고리를 걸쳤습니다. 삿갓 대신 천을 둘렀습니다. 포구에서 작은 건어물 짐을 들고 돌아다니며 사람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귀를 열었습니다. 포구 상인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술자리에서는 더 많았습니다. 박문수는 사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아전 황만석이 공납 장부를 조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해녀 몇 명씩 이름을 지워 2배를 다시 걷었습니다. 거두어들인 전복 중 절반은 사또에게 올라갔고 절반은 황만석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덕순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 해녀 12명이 같은 방식으로 뜯겼습니다. 그중 3명은 2배 공납을 채우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결정적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황만석이 원래 장부를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는 것. 조작하기 전에 원본 장부가 관아창고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사흘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관아창고에 들어갔습니다. 포졸들의 교대 시간 사이 짧은 틈을 이용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전복 항아리와 건어물 자루 사이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구석에 쌓인 오래된 장부 묶음을 찾아냈습니다. 달빛에 기대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있었습니다. 올해 봄 공납 원본 장부. 강덕순. 전복 20매. 완납. 황만석의 서명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장부에는 덕순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2장부를 나란히 들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장이 서던 날이었습니다. 제주 포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해녀들이 각 건져온 해산물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사또가 포구 시차를 나왔습니다. 관복을 갖춰 입고 아전들을 거느리고 위세 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군중 속에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포구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전들이 굳었습니다. 사람들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걸어 나온 것은 평범한 상인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들린 것이 달랐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둥근 청동패. 원형 안에 말 3마리가 새겨진 마패. 박문수였습니다. 나는 별견어사 박문수다. 박문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포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주공납 담당 아전 황만석. 앞으로 나오너라. 황만석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박문수는 2장의 장부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봄 공납 원본 장부다. 강덕순 전복 20매 완납. 황만석의 서명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조작된 장부다. 강덕순의 이름이 없다. 설명해보아라. 황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덕순 한 사람이 아니다. 해녀 12명의 공납 기록이 같은 방식으로 지워졌다. 2배로 걷어들인 전복 중 절반은 황만석 본인이, 절반은 사또에게 올라갔다. 이것을 부정하겠느냐?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납 장부를 조작하여 백성의 것을 2번 수탈한 죄. 그로 인해 한 사람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죄. 이 모든 것을 한양에 낱낱이 보고할 것이다. 황만석은 그 자리에서 결박당했습니다. 사또는 파직되었습니다. 박문수는 포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불법으로 거두어들인 공납 전액을 해녀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억울하게 이중 공납을 낸 분들은 관하로 오시오. 포구가 술렁였습니다. 해녀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날 저녁 덕순을 찾아갔습니다. 덕순은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혼자 사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현무암 돌담 사이 작은 마당에 아들이 쓰던 태왁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덕순에게 내밀었습니다. 강덕순. 공납 완납. 이중수탈 피해 확인. 강무석 사망 경위 기록.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이 기록에 남았습니다. 덕순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2손으로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문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돌아서서 마당을 나섰습니다. 돌담 너머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포구를 떠났습니다. 다시 뱃길을 타야 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바람도 차가웠습니다. 그는 배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며 포구 끝에 서 있었습니다. 덕순이 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날이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보자기를 펼치니 말린 전복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석이가 마지막으로 채취한 전복입니다. 제가 말려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박문수는 잠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잘 먹겠소. 덕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문수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천천히 포구를 벗어났습니다. 박문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는 한참 동안 따라왔습니다. 그 포구 마을에는 오래도록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해마다 공납철이 되면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기 전 조용히 하늘을 한번 바라본다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젊은 해녀들은 몰랐습니다. 나이 든 해녀들만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이 바다에서 죽은 청년이 있었다고. 어머니를 대신해 바다에 들어간 아들이었다고. 그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나그네가 있었다고. 그 나그네가 지나간 뒤로 이 포구에서는 더 이상 공납 장부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나그네의 이름을 해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바다를 아는 나그네라고. 박문수는 평생 이름 없이 다녔습니다. 상을 받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다음 억울함을 향해. 그런 박문수를 사람들은 오래 기억했습니다. 이름은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앞에 붙은 직함보다 사람들이 더 기억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밥값도 안 받고 국밥을 사주던 사람. 울고 있는 해녀 맞은편에 그냥 앉아있던 사람. 바다는 목숨을 담보로 거두어간다. 사람이 그 위에 또 욕심을 얻는다면 그것은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삼키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